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벌써 10번째 시간, 고객 주제로만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회를 얘기했으니까 한 10% 진행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고객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하고 또 관리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주제 한번 돌아보실까요? 연관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정보를 미래인데,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돈인데 고객 정보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절실함을 가지고 쌓아야 된다라는 기본 명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쌓는 것은 데이터라기보다는 단순한 흘러가는 정보라기보다는 고객의 경험이, 목소리가 쌓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마무리했었습니다. 리더분들, 특히 CEO분들께서는 이렇게 안 쌓이는 것이 모두 다 직원들이 안 해서 그렇다, 영업 조직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솔선수범할 때, 그 다음에 리더가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고객 정보 축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쌓여간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조직 전체적으로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마지막,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떻게 의미 있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번 다시 처음엔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지고 시작하죠. 우리는 고객 정보를 제대로 쌓아가느냐, 축적하느냐, 공유하느냐, 또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질문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숙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드리는 3가지 숙제는 공통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당신네 회사에서는 왜 이것을 서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느냐? 왜 이 부서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저 직원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리더가 와서 또 질문하고, 또 경영층이 와서 질문하느냐? 라는 고객의 얘기. 영업조직, 기술조직이 있는데 기술 직원이 왔을 때 우리 회사에 지금 영업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는데 영업 직원들이 모른다. 그랬더니 영업 직원은 그러죠. 기술 직원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 하청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는 B2B가 아니라 우리의 인터넷을 설치할 때, 어떤 제품을 설치할 때 흔히 접하게 되는 사례들이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술 직원이 그 회사와 계약직 관리에 있던 어떤 관계에 있던 같은 회사의 제품을 설치 서비스하는데 왜 모를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B2B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과연 왜 생기느냐? 결국은 우리는 조직별로 사일로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영업부도 고객을 만나고, 기술지원부서도 고객을 만나고, 관리부서도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임원들도 하지만 정부 정보는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다. 전사적으로 고객의 정보 한 곳에서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수없이 많은 회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전시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했을 때 들은 고객들의 피드백 시트, 영업팀에서 고객을 만나서 고객으로부터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VOC라고 얘기해서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등록하는 부서의 정보, 기술부 직원이 고객과 만나서 들었던 얘기들, 이 모든 얘기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우리는 사일로에 빠져 있다. 안 그런 회사가 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돌아가셔서 B2B 영업의 전 조직 부문에 모든 고객과의 접점에 생긴 목소리가 한 곳에 쌓여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객 정보의 공유, 활용,
그다음에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돌아봐야 될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가 고객 데이터 또는 고객의 정보를 축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물이다. 깨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십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구슬을 모으는데 그것을 꿰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구슬이라고 하면 우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그로부터 산출되는 보물이죠. 보석이죠. 보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지? 과거에는 대기업의 인력이 풍부한 회사에 우수한 분석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는 조직에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쌓긴 하지만 그 정보를 분석해서 활용할지 모르죠. 데이터는 수없이 많지만 고객 정보는 수없이 많이 모아놨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죠? 어떻게 시뮬레이션하고 어떻게 예측 데이터를 쓸 것인가, 경쟁력을 쓸 것인가라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죠. 그게 대부분 기업들의 공통적인 숙제입니다. B2C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죠, 도리어. 소비자 정보를 모아서 시스템에 의존하는 B2C는 이것을 열심히 하지만 B2B는 도리어 이것이 취약하다. 이게 우리 두 번째 공유란 측면에서 봤을 때 돌아봐야 될, 이건 특히나 활용 측면에서 봐야 될 주제라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이라는 측면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2001년도에 모 회사의 전략 세미나 또는 그들의 임원 워크숍 때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한 유명한 원로 교수께서 강연대에 올라가시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긴 얌전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대의 차를 팔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다녀갔습니까? 근데 그 정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얌전한 표현으로 드렸는데 굉장히 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죠. 그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뭘 못하겠느냐? 그 교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죠. 1,500만 대 이상의 차를 판 회사가 수천만 명의 고객을 접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정보를 쌓았다면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라는 가슴 아픈 지적이었죠. 물론 그 회사가 그 얘기를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그의 말에 카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서비스 회사가 파이낸스 인더스트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객의 정보를 제대로 꿰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까의 활용은 내부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활용한다면 이러한 전략적 활용은 기업의 새로운 역할 또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다시 한번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의 화두를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바로 관리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2008년 그 이후에 이른바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지요. 과연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가? 고객의 정보, 컨택 정보가 정확한 것인가? 분석해보고 모 보험회사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2009년도에 있었던 프로젝트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보험회사의 본사에서 갖고 있는 고객 정보의 75% 이상이 가비지 데이터입니다. 실제 주소가 틀리거나 고객이 지금 거기에 살지 않거나 이미 고객이 아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우체통에 쓸데없는 DM들이 꽂혀 있죠.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전 주인 이름으로 한 6개월 동안 옛날에는 보험회사, 카드회사, 백화점에서 카탈로그가 날라왔었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새 아파트가 아니고 이사간 집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죠. 이제는 그런 일을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EDM으로 교체하고 DM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고객 정보의 신선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회사의 고객 정보를 들춰보셨습니까? 한번 들춰보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80% 이상의 정보는 의미 없는 정보입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퇴사했거나 또는 역할이 바뀌었거나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정보는 무진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세 번째 숙제는 고객 정보가 썩고 있다는 겁니다. 썩은 정보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고객 정보를 쌓자. 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부서마다 다른데요. 사일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활용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추수를 해서 여러분 미랄을 그냥 미랄채로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도정을 해서 쌀이 돼야 되고 그게 포장이 돼서 유통이 돼야지 경제적인 리턴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보가 옳지 않다면, 신선하지 않다면, 정확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숙제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우리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전에 한번 사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 베스트 바이라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죠. 한때는 위대한 미국의 아이콘이다 하는 기업입니다. 1300개가 넘는 전자 양판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전자제품 유통회사지요. 이 회사는 어떤 굴곡을 겪었을까요? 이 회사는 정말 잘 나갔었죠. 1400개가 넘는 매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2011년도 한 분기에 2조 원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한 분기에 2조 손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CEO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한 50개가 넘는 매장을 문 닫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한번 이런 일을 겪을 때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기업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유추하시겠지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전자제품을 유통하면서 베스트바이는 직격탄을 받죠. 베스트바이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유명한 양판점들이 거의 다 쓰러져 나갔죠. 여기 커브를 유심히 보시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이 베스트바이 매출의 거의 50%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베스트바이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게 2011년 3분기서부터 4분기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킷시티라는 회사는 두 번째 양판점 2009년에 이 아마존에 의해서 시장에서 퇴출당하죠. 망하죠. 베스트바이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다시 엄청 잘 나갑니다. 2014년 4, 4분기에 8분기 만에 처음으로 새롭게 흑자를 기록하죠. 새로운 CEO를 모셔다가 혁신을 성공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에는 뉴욕 증권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죠. 이 차트가 2017년도 5월 달에 있었던 뉴스의 한 화면입니다. 그죠? 주가가 폭등하죠. 일시적이었을까요? 코로나인 지금도 베스트바이는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성과를 예측하는 데이터도 그렇고 지금 베스트바이 주가는 베스트바이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약간 떨어져서 100불 조금 넘는데 한때는 110불까지 갔었죠. 한때 피크 때 가장 잘 나갈 때 아마존에서 꺾이기 전에 50불이 채 안 됐었는데 지금 100불이 넘으면 매우 성공한 회사죠. 하물며 베조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스트바이를 망하게 할 뻔했던 베조스조차 이 회사는 정말 배울 게 많은 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는 단기적인 어떤 성공이나 몸부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칭찬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고객 정보의 공유, 활용, 관리라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왜 베스트바이 얘기를 꺼내는가 그 얘기를 논의하고자 지금 베스트바이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화면은 베스트바이가 했던 광고들입니다. 2011년 또는 그 전서부터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잡아가는 와중에도 베스트바이는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1년에 500만 불 이상의 광고를 여기다 퍼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또는 찌라시 광고죠. 이런 전통적인 광고로 베스트바이는 하고 있었죠.
그리고 CEO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회장이 2012년에 물러나기 전까지도 야, 우리의 매장에 소비자들이 와서 우리 제품 구경만 하고 제품만 확인하고 난 뒤에 제품 번호를 메모해서 온라인에서 아마존을 산다. 흔히 얘기하는 쇼루밍 임팩트를 받았다. 우리 매장을 줄이고 쓸데없이 매장을 갖고 있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가전제품 시장은 어땠는가? 이것에 의해서 베스트바이 온리라는 그들의 바코드 시스템을 바꿨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파는 것과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파는 것을 바코드 체계를 달리해서 제품 아이디 넘버, 부품 넘버까지 달리했었죠. 한국의 전자시장도 201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요? 베스트바이한테 배운 거죠. 베스트바이 온리라고 했죠. 우리는 쇼루밍에 어떤 여건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 싫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새로운 CEO는 다시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팩트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뭘로요? 팩트를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면접하고 다닐까요? 설문을 돌릴까요? 아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객은 누군가? 누가 가장 많은 소비를 일으키는 고객들일까? 어떤 고객들이 우리한테 어떤 제품을 살까?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세그먼트별로 특성을 갖고 있을까? 이 분석을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틀렸다. 우선 첫째, 저는 오프라인의 프린팅 광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바뀌었다. 지역별로 또는 소득 수준별로 또는 더 넘어가서 학력까지도 우리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다르다. 그에 따라서 새롭게 하자. 이 데이터를 분석해내고 고객 직군을 4개로 분석해서 핵심 직군을 분석하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매장을 더 잘 만들어라.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와서 더 만족하고 더 느끼고 실제 베스트바이에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가 살 길이다. 새로운 회장은 아마존한테 배울 거는 배우고 적에게서 배울 건 배우되 우리의 장점 버리지 말자. 이게 베스트바이의 바뀐 전략이죠. 다시 말하면 팩트를 분석하기 시작해서 전략적인 변화를 갖고 오죠. 12포스라는 것은 2012년에 나온 베스트바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2,600명의 베스트바이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고객의 고민을 듣고 바로 응답하는 이런 시스템. 요새 긱스쿼드라고 새로 만들어진 베스트바이 직원의 전문 서비스 체계. 전문 서비스 체계는 점포당 30명으로 시작해서 처음엔 2,600명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무려 2만 명이 넘는 베스트바이 긱스쿼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상담사지요. 전문 도우미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99.99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100불의 회비를 내면 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필요하다면 고쳐주기도 하고요.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출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죠. 전혀 다르죠. 이게 아마존이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가격 체계도 바꿨고 배송 체계도 바뀌었고 배송의 스피드도 바꿨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작은 뭐냐? 그래서 이런 변화에 의해서 그들이 꺾인 커브를 끌어올려서 매출을 추가적으로 1조 원, 다시 말하면 1빌리언 달러를 더 만들어내고 마케팅에서 쓸데없이 쓰던 돈을 500만 불 이상, 5천만 불 이상 쓰던 것을 1,000만 불 이상, 1,000만 불 정도만 투입하고 3,900만 불을 세이빙한 거죠. 오프라인 쓸데없이 한강물에 돌던 듯이 쓰던 광고비를 줄여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나타난 결과지만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베스트바이는 7,5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쌓아뒀습니다. 그것이 15테라바이트가 넘습니다. 15테라바이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B2C의 대표적인 기업도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가 한 10테라바이트를 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살아남는 건 뭐냐? 새로운 CEO가 바꾼 고객 정보 분석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객 정보를 모두 다 통합해라. 배달하는 사람도, 세금 계산서를 보낸 직원도, 설치하는 직원도, 영업 직원도, 매장 직원도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라. 그 정보를 쌓아서 고객 정보를 분석하고 우린 여기서부터 답을 얻어야 된다. 이게 베스트바이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쌓는 방법도 달리했고 공유하는 스팬도 넓혔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도 달리했고 지속적으로 고객 정보를 관리했기 때문에 베스트바이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정보를 단순히
단순히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활용의 포인트를 베스트바이는 찾았다. 그것이 다시 위대한 미국 기업의 아이콘이라는 그들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찾은 계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 우리가 아까 돌아봤던 숙제를 한번 베스트바이에 견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째, 우리는 고객 정보를 사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부서마다 다 다르죠. 영업부, 기술부, 공장, R&D, 관리부서, 고객을 만나는 접점마다 다 정보를 쌓고 있지만 따로 쌓고 있다. 베스트바이는 어땠다고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영업, 매장, 긱스커드, 12퍼스 또는 빌링 부서, 고객의 콜센터 부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쌓아서 한 군데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절된 톱니바퀴를 연결하는 방법은 뭐냐? 모두 다 통합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우선 활용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그런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는 오픈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고 지원해주는 여러 전문 인력들의 크라우드 서포트 시스템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프로스트 시인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는 길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다. 제가 고객의 처음에 아마존을 말씀드릴 때 아마존 매출의 3분의 1은 뭐라고 나온다 그랬습니까? 고객의 추천 세일즈로부터 나온다. 아마존이 조그만 인터넷 서점을 시작했지만 지금 26년이 바뀐 오늘날 세계를 바꾸는 우리 모든 기업들이 전략적인 활용에 따라서는 아마존 같이 될 수 있다. 아마존이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구슬에서 말이라도 깨워야 된다. 이 말씀을 두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숙제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왜 이렇게 정보를 쌓기만 하고 정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정보가 많이 쌓이니까 청소하기가 힘들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정보의 코스트가 워낙 싸졌습니다. 90년대 1GB의 스토리지를 살려면 1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1GB를 살려면 얼마의 돈이 듭니까? 여러분 한 500만 원 들까요? USB를 사자면 1,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GB당 1,000원밖에 안 되죠. 좋은 USB가 1,000원밖에 안 됩니다. 1,000원밖에 안 된다면 USB를 스토리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지만 10만 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호의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정보 코스트는 정보의 마이크로칩의 밀집도는 2년마다 2배씩 좋아진다. 10년이 지나면 100배 싸진다. 그렇지만 지금 실제 그 스피드보다 더 싸지는 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또 관련된 IT죠. 싸지니까 청소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비싼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으려니까 거의 데이터를 늘리니까 사기보다 옛날 데이터 없애고 치우고 스토리지에 있던 것을 테이프 장비로 옮기고 이렇게 보관했었죠.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데이터가 많기도 하지만 정보 코스트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해보시죠. 사무실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청소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매주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사무실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 데이터는 그분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데이터 청소 날을 정하십시오. 저는 2주에 한 번,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길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터 클린징 데이를 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나와 관련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날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35년 전에 처음 영업할 때 매주 했던 일입니다. 전산실에 정보가 내려와서 하드카피를 나눠주면 고객 정보에 맞냐 틀리냐. 그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객 경험이 아닌 고객 데이터죠. 데이터를 고치기 시작했죠. 요새 여러분들 그거 하십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각 부서에 또는 영업 직원들이 조직마다 갖고 있는 정보가 과연 옳은 정보인가, 맞는 정보와 정비하고 정리하는, 청소하는 데이터 클린징 데이를 정하셔라.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규모가 크든 작든 그 역할이 독립적으로 생기든 또는 어떤 분이 더블 잡으로 가지고 하든 칩 데이터 오피서를 둬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체 책임지는 오피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보의 정합도와 정밀도와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을 쐈을 때 내 땅 안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클렌징 데이 CDO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각 부서마다 사일로의 트랩에 빠져 있다. 통합하자. 바로 통합하자.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한 곳에 통합시켜서 고객 중심으로 통합해라. 두 번째 뭡니까? 정보를 데이터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눠서 봐라.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바꿀 것인가, 정확히 시장을 판단하는 바꿀 것인가라는 것도 있지만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길,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방법으로도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활용해라. 마지막, 썩는 고객 정보를 방치하지 말고 청소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리더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번째 주제, 7번째 주제를 앞으로 2주 또는 3주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지금 7주 동안 고객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해야 될 일, 영업조직한테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영업직원들 혼자서 할 일, 영업 리더 혼자서 져야 될 십자가는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고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2주, 또 길게는 3주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귀한 시간, 다시 길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